자, 우리 1.5 어법의 완성 2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스탠드를 켜놨는데 이렇게 방향을 잘못 조절했더니 무슨 90년대 SAS 뮤직비디오처럼 얼굴이 허옇게 날아가네요. 자, 보죠. 34쪽 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만 처음 그냥 딱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율적인 학습 위해서 핵심 어법 강의를 따로 했던 겁니다.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그죠? 바로 이거 들으셔도 되고요. 자, 보세요. 34쪽 보면 의문 변동에서 이제 의문의 축약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죠? 개념 뭐예요? 두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이 되는 거고요. 쓸데없는 거 설명 안 할게요. 일단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 얘는요. 규칙화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의문 변동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맞춤법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됐고요. 그냥 참고 삼아 알 필요도 없고 축약은 자음 축약만 보면 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어차피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는 것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밖에 없고요. 앞뒤에 히읗과 만났을 때 각각 거센 소리 뭡니까? 키읔, 티읕, 그 다음에 피읕, 치읓으로 축약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 보시면서 선생님 앞에 히읗이 있을 때는 기역, 디귿, 그 다음에 지읒 이것만 있는데 왜 그런가요? 얘는 왜 그러냐면 받침 히읗일 때 그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거지 뭐 비읍이 왔을 때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탈락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문 탈락의 유형 2번 바로 보시면 자, 자음 탈락 있습니다. 자음 탈락 뭐예요? 첫 번째로 자음군 단수나 우리 겹받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갑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아요. 갑이라고 발음했을 때 받침 시옷이 없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자음 탈락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놀다에 는 붙었을 때 노는 했을 때 그죠? 어감 받침 리을 탈락하고요. 그다음에 자음 중에 히읗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안타에다가 아 결합했을 때 어렵지 않죠.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발음해요? 아나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자음 히읗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심화 플러스 보면 겹받침이나 단어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받침에서 동시에 두 개 자음이 발음될 수는 없기 때문에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탈락과 교체가 더불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왜 얘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리을 피읍 중에 리을 탈락해서 읍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읍 이렇게 비읍으로 교체가 되고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보소조 왔기 때문에 다가 따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탈락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를테면 으 탈락. 그죠? 우리 왜 어강 끝모음 은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하죠.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라는 범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강과 어미에서 아, 아나, 어가 겹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왜 내를 건너도라고 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가만히 보면 잘못 분석하면 건너다의 어간에다가 어미 도가 결합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국어 어미 중에서 도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 건너다의 건너에다가 아도 어도 중에 어미 어도가 결합해서 어가 겹쳐서 하나가 탈락해 가지고요. 건너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어 어미 중에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도, 어도, 아서, 어서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 부분에서요. 이 아도나 어도, 아서나 어서가 결합해서 탈락하는 것들은요.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잡아 두시고요. 맨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쪽에 축약과 탈락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제3의 의문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요. 탈락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그대로 나머지 하나가 남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의문의 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니은 첨가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니은이 덧붙는 현상인데 쉽게 생각하면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요. 이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지만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뭡니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솜 더하기 이불, 솜니불, 콩 더하기 엿, 콩엿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콩엿 같은 경우에 그죠? 아이고. 콩엿 같은 경우에 발음 여기에서는 첨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 설명 안 드리면 꼭 나중에 질문하시더라고요. 요 받침에서는 교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반모음 첨가 해가지고요. 이것도요. 반모음 첨가도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왜 반모음화 교체처럼요. 발음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났는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잡다한 거 됐고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응용 살짝 예를 들면 우리 왜 충분히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어요. 되다의 배에다가 어라는 어미 결합하면 물론 되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얘를요. 그죠? 발음을 되여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이 구조를 이렇게 발음했을 때 무슨 음음 변동이 나타났냐를 묻는다고. 그럼 보세요. 앞에 배의 어가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건데 이중모음 여는요. 반모음 이에다가 단모음 어 결합한 거죠. 어가 그대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가 여로 발음되려면 원래 표기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모음 첨가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 출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모음 나타났을 때 이중모음을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분석한 다음에 바뀐 건지 원래 없던 게 첨가된 건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죠? 반모음이 첨가되게 되면 얘는요 어차피 혼자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만 이중모음으로 되고요. 뭐 음절의 개수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발음 결과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깊이 공부하다 보면 깊이 빠지는 것에 재미 붙여가지고요. 시험에서 필요 없는 것까지 조금 보게 되는데 세부적인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카페에 질문해 주시고 그렇죠? 예,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6쪽 보시면 사이수리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핵심 어법에서 했었죠. 개념 뭐예요? 합성어에서 디어근의 예사소리가 딘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니은이나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고요. 이 표기, 발음보다는 표기가 중요한데 우리 왜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뭘 표기한다?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사이수리 현상의 유형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예요?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 울림 소리 뒤에 그죠? 구두버섯 조일 때. 된소리 뒤하고는 다르죠. 된소리는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인데 얘는 합성어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왔을 때 뒤에 구두버소조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표기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해보죠. 기와 더하기 장 하면 합성어고요. 발음 어떻게 돼요? 기와 짱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울림 소리 뒤에 기와 더하기 장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 뒤에 안 울림 소리 지읒이 짱이라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이소리 현상 나타난 거고요. 다만 이럴 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쇼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표기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때 사이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해도 돼요. 된소리 디기하고는 명확하게 달라요. 된소리 디기 같은 경우는요. 안울림 소리 더하기 구두버서조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뭐예요? 예, 합성어에서 그죠?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가 왔을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는 뭡니까? 예, 합성어에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어근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앞 어근의 받침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해보죠. 얘도 하나씩만 해볼게요. 코 더하기 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코 더하기 날 합성 어구요. 그죠?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 어근 받침에 니은 첨가돼서 콧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우리 니은 첨가는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바로 3번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한번 보죠. 자,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어근이 이나 그 다음에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앞 어근의 종성과 뒤어근의 초성에 니은과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해보죠.
나무 더하기 잎 하게 되면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합성어고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뭇잎 해가지고요. 니은 니은이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표기할 때 사이시옷 적어주죠. 그죠? 물론 이 발음에서 피읍이 비읍으로 되는 건 교체입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사이소리 현상은요. 문제가 출제되면 한글 맞춤법 30항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에만 딱 한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 현상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옛날 기출 문제, 뭐 이를테면 2018년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수리 현상이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의 문제에서는요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면 한자에도 사이수리 현상이 나타나죠. 한자는 기본적으로 두 글자 이상이 되면 각각이 어근이 되기 때문에 합성어예요. 다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한자는 사이시옷 적지 않고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곧세수, 차퇴, 회순,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7쪽의 디귿. 사이소리 현상에도 예외가 많고요. 한자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도 규칙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발음 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간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사이수리 현상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빼라고 하게 되면 사이시옷 적은 거죠.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나서 고기잡이 하는 배고요. 고기배는 물고기 복부고요. 나무집은 나무 파는 집, 나무집은 나무로 만든 집. 그 다음에 얘는 한자가 달라요. 사이시옷 적는 횟수는 돌아오는 차례의 수요 1회, 2회 하는 거고요. 회수 같은 경우는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이수리 현상의 음운 변동 유형 얘는요. 일단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그죠? 교체가 일어난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물론 우리 좀 쓸데없이 어렵게 나오는 2019년 국회지 9급에 그죠? 이 몸값 예. 음운 변동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선택지를 어떻게 줬냐면 몸값에서는 축약과 탈락이 일어난다. 어디를 봐도 축약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설명이라는 거 걸러낼 수 있었죠. 그래서 사이수리 현상이 어떤 음운 변동에 속하는가 고민할 필요 없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 다루는 것들 학문적으로는요. 사이수리 현상은 교체와 첨가와 교체가 둘 다 일어나는 걸로 파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자,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38쪽에 형태론 들어갑니다. 그죠? 이 형태소와 단어 다루는 범주고요. 38쪽에 기출문제 유형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건 형태소 나왔을 때 형태소의 종류 구분하는 거, 개수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근간에 한 5년 정도 보면 형태소의 개수 같은 거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르치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다만 이제 단원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볼 거고요. 품사 부분에서는요 항상 품사 구분하는 거 품사 구분할 때 이제 헷갈리는 것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명사와 의존 명사 그다음에 대명사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거 조사 구분하는 거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쪽 보시면 개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혼자 독립해서 쓰이지 않더라도요. 그게 있고 없고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면 걔는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조사, 접사, 그 다음에 어간, 어미 이런 것들이 다 형태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은데요. 1번 같은 경우에 떠내려갔다 같은 경우에 뜨다의 뜨에 결합하면서 어감 받침의 탈락해서 떠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려 같은 경우에 본말로 풀어야 되죠. 내리어 되고요. 내리다 어간 어미. 그다음에 같다는 뭐의 준말이에요? 같다의 준말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형태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7개 형태수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개수 2014년 지방지 9급에 나왔던 형태수 개수 분석하는 문제 때문에 다들 여기에 목매다는데요. 이거 하느니 그냥 틀리세요. 그 한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풀만한데요. 문장 단위로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제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에 나머지 문제 정확하게 풀고요. 여러분들 전공 과목 한 문제라도 더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괜찮죠?
자, 개념 볼게요. 얘는 의미의 최소 단위죠. 소리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의존, 그 다음에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실질 형식. 실질은 다른 말로 어휘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거기 이제 심화 플러스 보면 특이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가 제한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이건 뭐 2012년 국회지 9급에서 딱 한 번 나왔었는데요. 뭐 감쪽 같다의 감쪽이나 아름답다의 아름, 오솔길의 오솔, 착하다의 착 같은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에서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거. 이럴 때면 조사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기본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40쪽 갈게요.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 시작되는데요. 이런 거 한번 풀어보죠. 품사가 다른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단어 자체의 의미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4번이에요. 일단 1번, 2번, 3번의 모든 다른 여러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가 언제나 체언을 꾸미는 의미만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예요. 그 다음에 많은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는 사물의 상태, 수량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죠. 품사 자체는. 형용사가 되는 다만 형용사가 체언을 꾸미는 여기서 또 멍해지면 안 돼요. 관형어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품사 자체는 형용사인데 많다의 많이라는 어간에다가 그죠? 어미 은 붙어서 기능상 그냥 성분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다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품사 개념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씩 어차피 볼 거니까요.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게 우리가 흔히 구품사 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험.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언. 기본적인 용어로 알아두셔야 되죠. 감탄사, 독립언. 그죠? 그 다음에 조사, 관계언.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왜 이런 품사들 중에서 형태 변화가 가능한 게 동사,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 그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의 공통특질과 차이점 나와 있는데 얘는 가볍게 읽어보시기만 하고요.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풀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바로 명사 들어가죠. 자, 개념 뭡니까? 하나씩 따져보죠. 사람,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종류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범주가 있죠. 자, 사람이나 동물, 그 다음에 식물이나 무생물인데 우리 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유정명사에는 에게, 그 다음에 무정명사에는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올바른 문장 표현 같은 데서 응용되기도 합니다. 뭐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 그다음에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의존 명사. 의존 명사의 범주를 따로 묻기보다는요. 명사의 범주에서 찾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명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수 이기는 해요. 다만 문장에서 쓰일 때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만 문장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종류는 됐고요. 의존 명사 참는 법이 중요해요. 항상 앞에 관형어, 즉 관형사나 그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은 말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체언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텐데 우리 왜 의존 명사는요. 앞에 꾸미는 말이 없으면 의미 성립이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쉽게 접근하죠. 아는 대로 답해라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 알다의 는 붙은 관형어죠. 관형어 뒤에 나오기가 체언인데 요거 아는 빼버리면 대로 답해라 말대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은 의존 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형어 뒤에 쓰이면서 앞에 나오는 관형어를 뺐을 때 말이 안 되면 의존 명사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나 어미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는 품사의 통용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은 의존 명사로 쓰이는 용례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죠? 세부적으로 많이 판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특징은 가볍게 읽어 보시고요. 자, 종류 보면 인칭 대명사,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화자 가리키는 거, 2인칭, 청자 가리키는 거, 3인칭, 화자 청자인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 제기 대명사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건데 얘가 몇 인칭이라는 거. 3인칭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얘 보면 42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만 안다, 자기만 안다. 이거 영수 가리키는 거고요.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 제기칭은 영어에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요. 요거 3인칭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지칭. 그죠? 범주는 정해져 있지만 신분의 이름을 모를 때 뭐 누구 같은 게 미지칭이고요. 부정칭은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인칭 대명사의 다양한 쓰임 보시면 1번에 저희라고 했을 때 맥락에 따라 1인칭 대명사나 3인칭 제기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심화 플러스 지금 1번 보고 있습니다. 저 가볼게요. 1인칭 대명사고요. 훈이는 저만 한다 그랬을 때 훈이를 가리키는 3인칭 제기 대명사죠. 그 다음에 2번에 우리라는 거 나와 있어요. 예문 같이 볼게요. 문맥에 따라서 청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볼까 그랬을 때 그죠? 나가 대답할 때 오늘은 좀 바쁘고 내일은 어때? 이럴 때는 뭡니까? 청자를 포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 보면 우리는 점심에 짜장면 먹을 거야.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그랬을 때 이때는 청자가 포함되지 않죠. 이 우리의 세부적인 쓰임 물을 때는요. 청자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 같은 경우에 3번에 자 당신은요 맥락에 따라 2인칭 대명사나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면 상대방 청자 가리키는 거니까 2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저 소나무는 할아버지 당신께서 심으신 것이라고 했을 때 문장에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높여서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운데요. 어차피 문제 나와도 이제 문법에서 세 문제인데 그죠? 그래도 봅시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 그 국어 없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마지막으로 출제되는 해. 그러니까 뭐 토익 토플로 바뀌기 전에 영어를 진짜 어렵게 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뭐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영어에서 꽈락만 면하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뭐 설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구급 시험을 국어 이제 유형이 바뀐다고 막 문법을 갑자기 10문제씩 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는 해둡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4번의 누구 같은 경우에 문맥에 따라 미지칭이나 부정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돈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돈 준 대상인데 돈 준 사람을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름이나 신분을 몰라서 누구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인간 불특정 다수의 인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정칭이 되는 건데 특히 우리가 누구 같은 경우가 부정칭으로 쓰일 때는요. 그죠? 얘가 되게 쉬운 게 보조사와 결합하면 항상 부정칭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 나, 도, 라도 같은 게 결합하면 무조건 누구가 부정칭으로 쓰이는 것이다. 정리하기는 편하죠. 자, 다음에 44쪽에 니은의 지시대명사는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수사. 말 그대로 수나 그죠?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양수사 뭐 하나 둘 아니면 한둘 두셋 그다음에 서수사 첫째 둘째 제일 제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체험 범주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상강에서 이제 나머지 관계원 그다음에 용언 이런 것들 볼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많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